그 가락지 당신 것이 아니니 내놓으시지요. 맨발의 거지 처녀,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락지를 가지려면 저를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눈더미 속에서 주운 다락지 하나가 나무꾼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무꾼 칠성은 직감했습니다. 이 가락지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칠성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30을 넘기도록 장가 한 번 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얼굴만 봐도 혀를 끌끌 찼다지요. 아버지는 칠성이 젖먹이일 적에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마저 3년 전 겨울에 눈을 감은 뒤로는 천지간에 혈육이라곤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가진 거라곤 산비탈에 걸터앉은 허름한 오두막 한 채와 이가 나간 도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10해째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았으나 한 짐에 겨우 엽전 선원 잎이 전부인 것이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작풍이 뼈를 애는 듯 몰아치는 섣달금음. 칠성은 어머니 제삿날이 코앞인데 북어 한 마리 올릴 돈이 없어 빈 지게를 진 채 한숨만 내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칠성은 어머니 영전에 올릴 것이라도 마련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까지 차올라 한 발짝 떼기도 버거운 길이었으나 빈손으로 제삿날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를 막 넘어서는 참이었습니다. 눈더미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번쩍 빛을 내뿜었으니 처음에는 햇빛에 반사된 얼음 조각이려니 했다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눈을 파헤치자 차디찬 눈 속에서 나온 것은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 하는 가락지 한 짝이 드러났는데 표면에는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용문양이 또아리를 들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엽전 한 양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사내의 손 위에 양반댁 마님도 함부로 끼지 못할 폐물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이거 하나면 어머니 묘소에 비석은 세우겠구나.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태어났어. 처음 맛보는 행운 앞에서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기 때문이지요. 칠성이 가락지를 얼른 품에 넣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가락지 당신 것이 아니니 내놓으시지요. 돌아보니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처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에 때가 끼고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얼굴반을 덮고 있었으나 그 사이로 드러난 두 눈만큼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굶주린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기세가 칠성의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가락지를 쥔 손을 가슴팍에 감추었으나 처녀의 눈빛 앞에서는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지요. 산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아 돌 뿐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칠성의 뒤를 처녀가 말없이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고 이내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전현이 또 내려왔네. 산에서 돌았다는 그 미친년 아니야?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처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처녀는 피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질끈 깨문 채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칠성은 그 순간 처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주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돌을 맞고도 울지 못할 때 나오는 떨림이라는 것을 홀로 멸시를 받아온 칠성은 본능으로 알아챈 것이지요. 칠성은 품속을 뒤져 장터에서 사둔 마지막 보리개떡 한 덩이를 꺼내 처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사상에도 올리지 못할 형편이었으나 떨리는 사람 앞에서 외면하는 것은
칠성의 성미가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한참을 멍하니 보리개떡을 내려다보더니 두 손으로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는지 몇 번이고 헛기침을 한 뒤에야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락지를 가지려면 저를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라가 살고 죽는 일이 어찌 거지 처녀의 혼사와 엮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칠성은 웃지도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처녀의 눈에 서린 것이 광기가 아니라 처절한 간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처녀를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예물도 함도 기러기도 없었습니다. 금간 사발에 우물물을 떠놓고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절을 올린 것이 혼례의 전부였습니다. 처녀는 절을 받으며 처음으로 눈가에 물기를 비쳤으나 칠성에게는 그 까닭을 묻지 말라 하였습니다. 칠성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캐물을 것도 없었던 것이 이 혼사가 제 정신으로 한 일인지 칠성 본인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튿날이 되자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나무꾼이 거지년 데려다 살림을 차렸다더라. 아낙네들은 입을 막고 킥킥거렸고 자네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칠성은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도끼를 들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주운 다락지가 행운이 아니라 화근은 아닌지 이 기이한 여인을 들인 것이 제 팔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은 좀처럼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의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어제 보리개떡을 받아 들던 처녀의 떨리는 두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지요. 혼례 아닌 혼례를 치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녀는 낮에는 말없이 오두막을 쓸고 닦으며 살림을 거들었으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이 잠결에 눈을 뜨면 아내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처녀는 손끝이 시퍼렇게 얼어붙은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밤 칠성은 잠을 청하는 척하다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처녀는 오두막 뒤편 눈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가락지 낀 손을 눈 속 깊이 묻은 채 무어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인 듯 주문인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칠성의 눈이 커진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녀의 손이 닿은 자리를 중심으로 눈이 동그랗게 녹아내리더니 시커먼 클 사이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던 것이지요.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서 싹이 트다니. 칠성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것이 추위인지 두려움인지 칠성은 끝내 구분하지 못한 채 발소리를 죽여 오두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락지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북어를 파는 주모가 듣고 주모에게 술을 받는 아전이 듣고 아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청마루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최참판이라 불리는 자가 바로 그 기와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논밭 태반을 움켜쥐고 있는 지주였으니 소작인들은 최참판의 눈 밖에 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것이지요. 인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였으나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따르는 법이라 관아의 아전들마저 최참판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조아렸다지요. 용문양이 새겨진 은가락지라고? 그것이 어찌 나무꾼 놈의 손에 있단 말이냐. 최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용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고서야
천한 것의 손에 들어갈 리가 없었으니 이는 곧 빼앗을 명분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밤 최참판의 하인 대여섯이 칠성의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문짝을 걷어차고 들이닥친 그들은 칠성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가락지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천한 나무꾼이 나라 것을 훔쳤다는 죄명을 씌워 칠성을 포박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처녀는 하인들에게 가로막혀 손 한 번 쓰지 못한 채 칠성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최참판은 빼앗은 가락지를 자기 서재에 들여놓고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용문양의 세공이 보통 장인의 손에서 나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으나 그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락지 안쪽 면에 무언가 미세한 흔적이 있었으나 맨눈으로는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최참판은 화롯불에 가락지를 달구어 보았습니다. 은이 달아오르자 표면에 실핏줄처럼 가느다란 글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글자가 가리키는 것은 십수년 전 사라진 금속 밀수단의 본거지였고 그 배후에 줄줄이 엮인 한양 대신들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단 맨 끝자락에 최초이라는 한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으니 최참판 본인이 밀수단의 한 고리였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관아 옥에 갇힌 채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주리를 틀겠다는 아전의 협박에도 칠성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에서 주웠을 뿐이요. 훔친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천한 나무꾼의 항변을 들어줄 귀는 관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칠성이 뜰에 끌려나와 곤장을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처녀가 성큼성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이 가로막았으나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락지는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닙니다. 거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던 때 쉰 목소리가 아니라 서늘하면서도 또박또박 힘이 실린 어조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전들이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고 포졸들이 처녀의 팔을 잡아 질질 끌어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처녀는 칠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맹세 같은 것이 서려 있었으나 칠성은 그것을 읽어낼 겨를도 없이 곤장 아래 엎어져야 했습니다. 한편 관아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참판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거짓 처녀가 아는 것이 있다는 낌새를 잡은 것이지요. 최참판은 하인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년의 뒤를 캐라. 어디서 굴러 들어온 년인지 남김없이 알아와라. 최참판의 하인들이 처녀의 뒤를 캐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3, 4년 전 어느 겨울날 갑자기 산에서 나타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물어보면 입을 닫아 걸었다지요. 다만 장터 주모만이 한 가지 묘한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은 그년이 쓰러진 아이에게 약초를 다려 먹이는 걸 봤는데 의원도 몰라볼 풀을 척척 골라내더라니까. 거지가 그런 걸 어디서 배웠겠어. 또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처녀가 장터 구석에서 잠을 청할 때 무심코 흙바닥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본 이가 있었는데 한문 서체가 사대부가 여식이 쓸 법한 단아한 필체였다는 것이지요. 보고를 받은 최참판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약초에 밝고 한문에 능하며
정체를 숨기고 산속에 숨어 지내는 처녀라. 최참판의 머릿속에 십수년 전 흐릿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다. 억울하게 죽은 전임 사또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비가 죽던 날 밤 종적을 감추었고 관에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설마 그 계집이 박 사또의 딸년이란 말이냐? 최참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처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를 파헤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참판은 가락지 명단에 새겨진 자기 이름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년을 살려두어선 안 되겠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하인들의 눈빛이 일제히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드리운 그림자가 한층 더 짙어지고 있었으나 옥에 갇힌 칠성도 쫓겨난 처녀도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참판이 처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 무렵 옥에 갇힌 칠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곤장을 맞고 기진맥진해 있던 칠성의 옥방에 밤마다 누군가가 찾아온 것이지요. 옥졸 하나가 몰래 죽 한 사발과 상처에 발을 약초를 밀어 넣고는 말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칠성은 처음에 그 옥졸이 측은지심에 그러는 줄 알았으나 약초를 감싸고 있던 천 조각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오두막에서 아내가 빨래할 때 쓰던 잿물 냄새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무슨 수를 써서 옥졸을 움직인 것인지 칠성은 알 길이 없었으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거짓 행색을 한 아내에게 옥졸 하나를 매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최참판은 한양으로 급히 서찰을 보냈습니다. 가락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대신들에게 증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한 것이지요. 한양에서 돌아온 회답은 간결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흔적도 남기지 마라. 최참판은 서찰을 불에 태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락지를 녹이고 나무꾼을 옥사시키고 처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 구름이 빽빽이 몰려드는 밤이었으니 산골 마을은 아직 폭풍이 오는 줄도 모른 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던 관아 뒤편 창고에서 네다섯시 시뻘건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최참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기름을 한 독이나 뿌린 뒤 불을 놓은 것이었으니 마른 나무로 지은 관아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는 데는 20번 쉴 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와가 터지는 소리, 대들보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포졸들의 비명이 한데 뒤엉켜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최참판의 노림수는 분명했습니다. 이 혼란 틈에 가락지를 녹여 없애고 옥에 갇힌 칠성은 불에 타 죽은 것으로 꾸미겠다는 것이지요. 불이 옥사 쪽으로 번지기만 하면 모든 증거와 증인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옥사 안의 칠성은 불길이 지붕을 핥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연기가 천장 틈새로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으니 곤장의 저린 몸으로는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손목을 아무리 흔들어 보았으나 빠질 리 만무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포졸이고 아전이고 제 목숨 건사하기에 급급하여 옥에 갇힌 죄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칠성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이려니 하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옥문 밖에서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규은이었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고 왼팔은 불에 대었는지 소매자락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으나 두 눈만큼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규은은 밤마다 죽을 넣어주던 그 옥졸에게서 몰래 빼낸 열쇠로 칠성의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서 죽을 팔자가 아니오. 칠성의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곤장 맞은 등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칠성은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규은은 망설이지 않고 칠성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더니 반쯤 끌다시피 옥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사방에서 불똥이 쏟아졌고 기둥이 쓰러지며 길을 막았습니다. 규은은 무너진 담장 틈새를 찾아 칠성을 밀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빠져나왔습니다. 불길에서 벗어나 관아 뒷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칠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규은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은 채 품 안에서 접힌 비단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타오르는 관아의 불빛에 비친 금박 글씨가 희미하게 일렁였으니 임금의 어보가 찍힌 밀지였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다스리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또 박익현의 외동딸 규은이요. 칠성의 눈이 크게 떠졌으나 규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밀지는 임금님께서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을 밝히라 내게 내리신 것이요. 그리고 가락지는 그 비밀을 여는 열쇠이지요. 보리개떡을 받아 먹던 떨리는 손, 밤마다 눈 속에 손을 묻고 기도하던 모습, 관아 마당에서 서슬퍼렇게 쏘아보던 눈빛, 옥조를 통해 죽과 약초를 넣어주던 손길,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충신의 딸이었고 미친년이 아니라 임금의 밀명을 품은 자였던 것이지요. 불길이 관아 지붕 위로 하늘 높이 솟구쳐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두 사람은 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규은의 등에 기대어 겨우 걸음을 옮기면서 칠성은 비로소 아내의 이름을 알았으니 혼례를 올리고 나서야 이름을 듣는 기구한 부부가 또 있었겠습니까? 규은이 칠성을 데려간 곳은 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동굴이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입구를 지나면 안쪽은 제법 넓은 공간이 펼쳐졌는데 한쪽 벽에는 마른 약초 다발이 매달려 있었고 구석에는 빛바랜 이불과 솥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규은은 이곳에서 3, 4년을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려 온 것이었습니다. 규은은 먼저 칠성의 등에 붙은 핏자국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 위에 올렸습니다. 칠성은 등짝이 화끈거렸으나 이를 악물고 참았고 규은의 손길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르고 나서야 규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굴은 내 아버지와 서방님의 아버지가 함께 사용하던 곳이요. 칠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칠성이 젖먹이일 때 죽었다고만 들었을 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어머니도 끝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물어보면 어머니는 늘 고개를 돌리며 아비 이야기는 묻지 마라 하고 말을 끊곤 했습니다. 규은이 동굴 안쪽 바위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녹이 슬고 이가 나간 칼 한 자루와 함께 은빛이 바랜 가락지 한 짝이 나왔습니다. 칠성이 눈더미에서 주운 것과 똑같은 용 문양이었으나 좌우가 뒤집힌 모양이었습니다. 서방님의 아버지 김이중 무관은 내 아버지의 호위무사였소. 규은은 상자 속 칼자루를 어루만지며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0수년 전
사또 박익현은 금속 밀수단의 실체를 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전매하는 금속이 몰래 빼돌려져 한양 권세가들의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첩보를 잡은 것이지요. 사또는 증거를 모아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 가락지에 명단과 본거지를 새겨 넣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락지를 두 짝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짝은 사또 자신이, 나머지 한 짝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호위무사 김희중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수단이 먼저 움직였소. 규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또의 관하에 자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희중 무관은 사또를 지키며 자객 셋을 베었으나 끝내 힘이 다해 쓰러졌고 사또 역시 그 밤에 목숨을 잃었다지요. 자객들은 가락지를 찾으려 관할을 뒤졌으나 사또의 가락지는 이미 어린 규은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김희중의 가락지는 그의 아내가 품에 감춰 달아난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동굴에 상자를 숨기고 서방님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간 것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가난한 과부로 서방님을 키운 것이지요. 칠성은 그제야 어머니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면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에 아들이 평범한 나무꾼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어머니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칠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칠성은 녹슨 칼자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만 받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다니. 칼자루에 새겨진 김희중 석자가 흐릿한 동굴 불빛 아래 어렴풋이 보였고 칠성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칠성이 마음을 추스르기를 기다린 뒤 규은은 두 짝의 가락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락지는 최참판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규은이 불길속 관하에서 칠성만 구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참판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가락지 역시 혼란 틈에 되찾아 품에 넣은 것이지요. 규은이 두 가락지의 용머리를 서로 맞물리게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둥근 가락지가 아닌 네모반 듯한 인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것은 비상시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임금이 내린 비상병부였습니다. 규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병부만으로는 군사를 움직일 수 없소. 하지만 밀지와 함께 내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어 지킨 것이 바로 이것이요. 칠성은 아버지의 녹슨 칼과 완성된 병부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꾼의 도끼 대신 아버지의 칼을 쥐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의 손은 여전히 떨렸으나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소. 어디로 가면 돼요? 규은은 칠성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근 병영의 중군 이장교라는 분이 계시오. 내 아버지, 당신 아버지와 함께게 칼을 잡았던 옛 동료이지요. 그분이라면 병부와 밀지를 보고 군사를 내줄 것이오. 칠성은 동이 트기 전 동굴을 나섰습니다. 곤장 맞은 등짝이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이를 악물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녹슨 칼을 허리에 차고 병부와 밀지를 가슴에 품었으니 어제까지의 나무꾼과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규은은 동굴 입구까지 따라 나와 칠성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시오. 칠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나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규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병영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뒤였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군졸들이 누더기 차림에 등짝이 피로 얼룩진 사내를 보고 창을 겨누었습니다. 어디서 온 놈이냐? 물러서지 못할까?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병부를 꺼내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전임 사또 박익현의 호위무사 김희중의 아들이오. 임금님의 밀지와 비상병부를 가지고 왔으니 중군 이 장교를 뵙게 해주시오. 군졸들이 멈칫한 사이 안쪽에서 소란을 들은 장수 하나가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반백이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장수, 그가 중군 이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는 다짜고 짜자 칠성의 손에서 병부를 받아 들었습니다. 용 문양을 확인하는 눈빛이 날카로웠고 밀지 위임금의 어보를 살피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품이요. 이 장교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나오자 주변 군졸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교는 곧바로 표정을 다잡으며 칠성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밀지와 병부가 진품인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였소. 허나 그대가 김희중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찌 믿는단 말이오. 이것들을 훔쳤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빼앗았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남욱군 행색의 피투성인 사내가 나라의 비상병부를 들고 나타났으니 함부로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칠성은 말 대신 허리에서 녹슨 칼을 빼어 이 장교 앞에 놓았습니다. 칼자루 끝에 새겨진 작은 글자 석자, 김희중진 이종. 이 장교는 칼을 집어드는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칼자루를 응시하던 이 장교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집의 흠은 내가 낸 것이오. 이 장교가 칼집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과연 칼집 아랫자락에 손톱만 한 흠이 하나 파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의중이 형과 칼 겨루기를 하다가 내 칼끝이 빗나간 것이지. 형은 그때 나를 나무라기는커녕 이 흠이 나중에 자네를 알아보는 증표가 될 수도 있겠네 하며 웃었소. 이 장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칼자루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마치 오래전 벗의 손을 잡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장수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서려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소. 의중이 형의 아들이 이 칼을 들고 올 날을 말이오. 군사를 내겠소. 그날 오후 병영의 북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장교는 직접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으며 칠성에게도 깨끗한 군복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칠성이 아버지의 녹슨 칼을 다시 허리에 차고 군사들의 선두에 섰을 때 이 장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형을 빼닮았구나. 칠성은 대답 대신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으니 하루 전까지 도끼를 들던 나무꾼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칼을 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군사를 이끌고 마을에 당도한 것은 그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최참파는 관할을 불지른 뒤 자신의 기와집에 사병을 모아놓고 버티고 있었으니 칠성이 군사를 끌고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지요. 병영의 군사들이 기와집을 에워싸자 최참판의 사병들은 칼 한 번 제대로 빼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참판만이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한양의 대신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교가 가락지에서 나온 명단을 펼쳐 보이자 최참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히 박혀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최참판과 그 일당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최참판이 압송된 뒤 마을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지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소작인들은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혹여 최참판의 한양 뒷배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새로 부임할 사또가 최참판보다 더한 자는 아닐까? 가난한 백성들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칠성과 규우는 동굴로 돌아가 조용히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규우는 칠성의 등에 난 상처가 아물 때까지 매일 약초를 갈아붙이며 돌보았고, 칠성은 차도가 나는 대로 동굴 밖에 나가 뗄감을 구해오며 규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장교가 보름에 한 번씩 전령을 보내 한양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전령은 밀수단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두 번째 전령은 대신 넷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 칠성과 규우는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 마침내 한양에서 교지를 든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관아 마당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교지를 읽는 아전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금속 밀수단과 결탁한 한양의 대신 넷과 최참판은 역적으로 다스려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둘째, 전임 사또 박익현은 충신으로 복권하여 그 명예를 되살린다. 셋째, 호위무사 김이중 역시 충의지사로 추서하여 그 공을 기린다. 박익현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규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 아래 3, 4년을 거치로 살아온 세월이 그 한 줄의 교지로 비로소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규은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지의 마지막 줄에 칠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꾼 김칠성을 면천하고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 정식 군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전이 김칠성이라는 이름을 읽는 순간 마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평생 칠성아, 이놈아 하고 부르던 나무꾼에게 성을 붙여 김군관이라 칭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칠성은 교지를 두 손으로 받들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역적이 아닌 충신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규은의 충의를 치하하며 한양의 작은 집 한 채를 하사하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소박하면서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이 장교가 직접 혼례에 쓸 기러기를 구해보냈고 마을 안악내 몇몇은 미안한 마음에 규은의 원삼을 짓는데 바느질 품을 보태었다지요. 혼례날 규은은 누더기 대신 연두색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칠성은 처음으로 관복을 갖춰 입고 사모관대를 올렸습니다. 금간 사발에 우물물을 떠놓고 올렸던 첫 번째 혼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더미 속 오두막에서 올린 그 초라한 절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초래청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규은의 입가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칠성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처음 마주쳤던 서슬퍼런 눈빛이 이토록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혼례를 마친 날 밤, 임금이 하사한 집의 작은 방에서 칠성과 규은은 마주 앉아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새 타오를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촛불만 바라보았습니다. 혼례의 들뜸이 가라앉자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규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소. 칠성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규은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겨울 나는 이미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소. 칠성의 표정이 굳었으나 규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고 밀지와 가락지 한 짝을 품에 안은 채 산속을 헤맸으나 나머지 한 짝을 찾을 길이 없었지요. 김무관의 가족이 이 고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누가 김무관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었소. 규은은 마을에 내려가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돌멩이와 욕설뿐이었다 했습니다. 미친년 거지년 꺼지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장터 구석에서 잠을 청했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다지요. 추위는 견딜 수 있었소.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소.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견딜 수 없었소. 나를 보는 눈이 하나같이 벌레를 보는 눈이었으니 내가 정말 벌레가 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규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촛불 너머로 보이는 규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으나 울음은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절벽 끝에 서 있었소.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 절벽에서 내려와 마지막으로 산을 한번 둘러보는 참에 눈더미 속에서 가락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소. 그리고 그것을 줍는 사내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사내가 칠성이었습니다. 규은은 가락지를 되찾기 위해 칠성 앞에 나섰으나 진짜 마음이 흔들린 것은 가락지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질 때 서방님은 그 돌을 막지는 못했소. 하지만 돌을 맞은 내게 보리개떡을 건넸지요. 서방님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것도 없었을 터인데 떨고 있는 거지에게 마지막 보리개떡을 내밀었소. 규은이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리개떡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음 날 다시 절벽에 섰을 것이요. 추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죽었을 것이요. 서방님이 건넨 보리개떡 한 조각이 나를 절벽에서 끌어내린 것이지요.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산 보리개떡 한 덩이를 건넸을 뿐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붙들어 메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규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락지를 가지려면 나를 아내로 맞이하라 했던 것이요. 가락지의 비밀을 풀려면 나머지 한 짝을 가진 사람, 곧 김무관의 혈육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는 서방님이 김무관의 아들인지 확신이 없었소. 다만 보리개떡 하나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도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든 것이지요. 방 안이 한참 동안 고요했습니다. 촛불이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칠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으나 나온 것은 헛기침 한 번이었습니다. 목에 걸린 것을 삼키고
삼킨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보리개떡 한 조각이 그리 대단한 것이었을 줄은 몰랐소. 규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것이기에 대단한 것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베푸는 것은 쉬운 법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 한 조각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진 마음이요. 칠성은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규은이 조용히 손을 뻗어 칠성의 투박한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도 떨리던 그 손이 이 밤에는 따스하고 단단했습니다. 칠성도 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촛불이 바람도 없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졌고 창문 밖에서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군관이 되어 마을에 돌아온 날 마을 풍경은 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땅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나누어졌고 최참판의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은 굶주린 이들에게 풀려 더 이상 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칠성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 돌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미친년이라 불러서 면목이 없습니다. 규은에게 돌을 던졌던 아낙네, 칠성을 손가락질하던 사내들, 거지와 살림을 차렸다며 킥킥거리던 이웃들이 줄줄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칠성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 자리에 있었어도 다르게 행동했을지 장담 못하오. 그 말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규은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것이오. 다만 앞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를 보거든 돌 대신 손을 내밀어 주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눈시울을 붉힌 이가 적지 않았다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군관에서 시작하여 벼슬이 차츰 올라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규은은 남편 곁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았으니 두 사람의 어진 다스림 아래 고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지요. 그러나 칠성에게는 벼슬보다 귀하게 여기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산에 올라 눈속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른 뒤에도 이 약속만큼은 단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첫눈이 내리는 날 칠성을 따라 산에 오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해마다 눈이 오면 산에 오르시는 겁니까? 칠성은 허리까지 차오른 눈더미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이 눈 속에서 보물 하나를 주었단다. 은가락지 말씀이십니까?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락지보다 귀한 것이지.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개떡 한 조각을 건네면 무엇이 돌아오는지 아버지는 그날 알았단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칠성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을 내려오는 길에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를 보더니 품에서 떡을 꺼내 말없이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